최근 우리 부부의 오랜 친구인 민수와 민정이 우리 집을 방문했다. 그들은 우리 결혼 생활 11년의 대부분을 함께 해온 소중한 인연이다. 민정은 내 아내 지수와 함께 국내의 유명한 대형 여행사에서 일했었다. 그 회사는 전국 주요 도시에 지사를 두고 있다. 민수는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의 한 팀을 관리하고 있고, 나 박민호는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소방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12년 전 군에서 전역하자마자 소방관이 되었다. 우리 넷은 지수가 고른 오래된 영화 노트북을 보고 있었다. 알다시피 그 영화는 서로 다른 사람 곁에 있으면서도 수년 만에 다시 만난 한 커플의 이야기다. 사랑과 약속, 그리고 두 번째 기회에 대해 꽤 무거운 메시지를 던지는 영화다. 영화의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내 아내와 민정은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다. 그 비극적이면서도 로맨틱한 결말이 그녀들의 마음을 흔든 모양이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나는 리모컨을 집어들며 말했다. 둘 다 다른 사람과 결혼한 상태였잖아. 그런데 당신들은 저게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거야? 가족들을 이 일에 끌어들이기 전에 진작 깨달았어야지. 그러자 민정이 맞받아쳤다. 민호 씨, 어떻게 그렇게 말해요? 그들은 서로의 소울메이트였고 그저 다시 만난 것뿐이라고요. 세상엔 서로를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 있는 법이에요. 나는 몸을 바로 세우며 앉았다. 그럼 내 말은 내가 옛 여자친구 나영이랑 1년에 한 번씩 연락을 주고받아도 지수가 모르는 한 로맨틱하다는 거야? 지수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나쁜 놈. 이건 당신이랑 그 귀한 나영이 이야기가 아니야. 이건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당신처럼 깊은 감정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 이해 못하겠지만. 민수는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것을 눈치챘다. 자, 다들 그만해. 그냥 영화일 뿐이잖아. 이깟 할리우드 영화 한 편으로 싸우지 말자고. 나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말했다. 민수야. 만약 민정이가 영화 속 여자처럼 매년 바람을 피운다면 넌 괜찮겠어? 만약 지수가 그랬다면 난 그녀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빨리 집에서 쫓아냈을 거야. 그리고 지수야. 나영이가 당신 만나기 전 여자친구였다는 이유만으로 그녀를 이 일에 끌어들일 권리는 없어. 난 당신의 옛 연인 태우에 대해 아무 말도 안 하잖아. 민정이 일어서며 말했다. 이건 너무 멀리 간 것 같아요. 영화 이야기는 그만해요. 아니, 내 목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다. 난 민수의 답을 듣고 싶어. 민정이가 영화 속 여자처럼 행동하고 싶어 한다면 넌 어떻게 할 건데? 민수는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민호야, 민정이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야. 영화 속 가정을 전제로 대답하고 싶지 않아. 민정이는 우리 결혼 생활을 그렇게 망칠 만큼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두 여자를 훑어보았고 아주 짧은 순간 그들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눈빛을 이해할 수 없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민정은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의 무릎에 앉아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보세요, 우린 괜찮아요. 그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지수는 나를 보고 웃지 않았다. 그녀는 갑자기 일어나 사람들에게 마실 것을 더 권했다. 나는 TV를 끄고 우리 넷은 주방으로 자리를 옮겨 고스톱을 쳤다. 하지만 분위기는 칼로 벨 수 있을 만큼 싸늘했다. 그날 밤의 어색함은 나를 과거의 기억으로 끌어들였다. 이후 며칠 동안 나는 애써 잊으려 했던 일들을 떠올렸다. 1995년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나는 3년 동안 군 복무를 했고 그중 2년은 보스니아 평화유지군으로 해외 파병을 나갔다. 나는 고교 졸업 파티에 여자친구 나영이와 함께 갔고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한다고 믿었다. 그녀는 내 첫사랑이었고 내 모든 것의 처음이었다. 우리는 완벽한 커플이었고 영원히 함께 할 줄 알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나는 너무 어리고 순진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던 건 입대 일주일 전이었다. 그녀는 대학교 행사 때문에 나를 배웅하러 오지 못했다. 그녀의 부모님은 이미 대학생이었던 정호라는 형과 함께 행사에 가라고 강요했다.
나영이의 어머니와 정호 형의 어머니는 직장 동료였고 두 사람을 맺어주려 애쓰고 있었다. 나는 나영이가 정호와 만나는 게 싫었지만 그녀는 가족 간의 의무일 뿐이라고 약속했다. 그 사람이랑은 춤 한 번 이상 안 출 거야. 엄마 때문에 가는 거지만 내 마음속엔 오빠뿐이야. 그녀가 말했다. 파병 후 4개월쯤 지났을 때 여동생 지연이로부터 편지가 왔다. 나영이가 임신했다는 소식이었다. 믿을 수 없었다. 나영이는 훈련소 시절부터 꾸준히 편지를 보내왔는데 왜 내게 말하지 않았을까? 동생이 알 정도면 나영이 본인은 이미 오래전에 알았을 텐데 합리적인 설명은 단 하나였다. 정호가 아이의 아빠라는 것. 나는 분노에 휩싸였다. 나는 나라를 위해 복무하고 있는데 내 여자친구는 내 등 뒤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 즐기고 임신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다니. 나는 전혀 자랑스럽지 않은 내용의 편지를 써서 보냈다. 온갖 험한 욕설을 퍼부었다. 우리 관계는 끝났으며 어차피 읽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버릴 테니 더 이상 편지하지 말라고 했다. 그녀와 그녀의 아이, 그리고 정호가 행복하게 잘 살길 바란다는 비아냥도 덧붙였다. 그 후 그녀로부터 편지가 한 통 더 왔지만 나는 읽지 않고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그 후로 그녀 소식은 듣지 못했다. 내가 해외에 있는 동안 지연이는 나영이와 정호가 아이가 태어나기 직전에 결혼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다. 그들은 정호 형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시부모님 댁에서 살았다.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자포자기 상태가 되었다. 용감해서가 아니라 멍청해서였다. 죽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모든 위험한 임무에 자원했고 스스로 액션 영웅이라도 된 양굴었다. 사실은 내 자신을 돌보고 싶지 않았을 뿐이다. 시신이 담긴 가방에 실려 고향으로 돌아갈 줄 알았다. 하지만 운 좋게도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용맹함을 인정받아 훈장까지 받았다. 1998년 복무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마을에서는 환영 잔치가 열렸다. 수많은 친구와 동창을 만났고 모두가 나를 반겨주었다. 나영이가 왔을까 궁금했다. 방 반대편에서 유모차를 밀고 있는 그녀와 정으로 보이는 남자를 발견했다. 눈이 마주치자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떠나버렸다. 내가 보낸 편지 때문이라 생각하니 놀랍지는 않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아릿했다. 잔치 중에 춤추는 시간이 있었다. 나는 혼자 앉아있는 동창을 발견하고 춤을 청했다. 우리 졸업생 중 가장 예뻤던 지수였다. 그 시절 지수는 축구부 스타였던 태우와 사귀고 있어서 나에게는 과분한 존재였다. 학교 모든 여학생이 태우를 좋아했다. 태우는 축구 장학생으로 명문대에 진학했다고 들었다. 지수는 전문대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여행사에 다니고 있었다. 태우는 다른 지역에서 부유한 집안 여자와 결혼해 살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 춤을 추며 지수와 옛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는 둘 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받은 경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음이 잘 맞는다는 것을 확인한 후 우리는 연애를 시작했다. 감정적인 아픔을 겪은 뒤라 두 사람 모두 안정적인 관계를 원했던 것 같다. 6개월의 연애 끝에 우리는 1999년에 결혼했다. 서두른 감이 있다는 걸 알지만 이별의 상처를 회복 중일 때는 종종 성급한 결정을 내리곤 한다. 나는 서울소방본부에 취직해 훈련을 받았다. 지수와 나는 정말 잘 맞았다. 서로를 존중했고 취향도 비슷했다. 우리가 서로 사랑했냐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다. 우리의 관계는 사랑보다는 우정에 가까웠지만 내가 봐온 다른 많은 부부보다 훨씬 나았다. 생활은 편안했고 친구들과 자주 어울렸다. 어느 날 민정 부부와 저녁을 먹을 때 지수가 직장 이야기를 꺼냈다. 민호 씨, 우리 여행사는 2년마다 각 지사가 있는 지역을 돌며 컨퍼런스를 열어. 저번엔 서울이었는데 이번엔 제주도야. 보통 5월 첫째나 둘째 주에 열려. 배우자 동반도 가능하지만 사실 최신 여행 상품이나 목적지를 소개하는 지루한 회의일 뿐이야. 같이 갈래? 나는 인상을 찌푸렸다. 여보, 지루한 회의에 참석하려고 5월 휴가를 쓰고 싶지는 않아. 사무실 동료 중에 같이 갈 사람 없어? 내가 갈게. 민정이 말했다.
민수는 휴가를 낼 수 없고 어차피 가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보통 지수와 민정, 그리고 사무실의 다른 동료 한 명이 함께 가곤 했다. 그거 좋네. 나는 그녀가 돌아올 때까지 일주일 동안 당신을 그리워할 시간이 생기겠다고 농담했다. 지수는 미소 지었고 그녀와 민정은 여자 화장실로 향했다. 왜 여자들은 화장실에 혼자 가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들이 자리를 비우자 민수와 나는 지루한 세미나에 가지 않아도 되는 우리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수가 컨퍼런스에서 돌아왔을 때 우리는 결혼 후 가장 뜨거운 밤 중 하나를 보냈다. 그리고 약 2달 뒤 그녀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빠가 된다는 사실에 무척 행복했다. 내 예쁜 딸은 2001년 밸런타인데이에 태어났다. 이보다 더 멋진 선물은 없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가족이 되었고 모든 게 완벽해 보였다. 아이가 태어난 후 지수는 3달간 출산 휴가를 썼다. 내 여동생 지연이가 아이를 봐주기로 했고 모든 게 순조로웠다. 첫째 은비는 내 삶의 기쁨이자 자랑이었다. 퇴근 후 어린 딸을 품에 안고 노는 것보다 행복한 일은 없었다. 유일하게 우리 부부 사이를 흔드는 건 가끔 하는 말다툼이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지수는 늘 나영이 이야기를 꺼냈다. 그러면 나도 질세라 태우 이야기를 하며 맞받아쳤다. 이미 우리 삶에서 사라진 사람들을 두고 다투는 건 참 어리석은 일이었다. 하지만 화가 나면 사람들은 옛일을 들추기 마련이다. 어느 날 지수보다 먼저 퇴근했을 때 지연이에게 나영이를 동네에서 본 적이 있는지 물었다. 가끔 마트에서 마주쳐. 예쁜 딸 릴리가 있더라고. 오빠가 애 이야기하는 거 싫어하는 건 알지만 애가 좀 안 좋아 보이더라.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 다음에 마주치면 나도 딸이 있다고 전해줘. 내가 말하자 지연이는 정말 무례하다, 오빠. 난 그런 말 절대 안 할 거야. 라고 답했다. 잠시 후 지수가 들어왔고 우리는 급히 화제를 돌렸다. 왠지 나영이를 잊을 수가 없었다. 아마 마음속 깊은 곳에선 여전히 그녀를 걱정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녀는 내 첫사랑이었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첫사랑에 대해 비슷한 감정을 느낄까? 정말 깨끗이 잊을 수 있는 걸까? 지수는 태우를 잊었을까? 첫사랑은 늘 미완에 무언가를 남기는 법이다. 시간은 흘러 지수가 다음 컨퍼런스에 갈 때가 되었다. 나는 여전히 가고 싶지 않았고 민수도 마찬가지였다. 게다가 2살 난 어린 딸을 돌봐야 했다. 적어도 지수에게는 그렇게 핑계를 댔다. 그녀는 이번에도 민정, 동료 미란과 함께 떠났다. 그녀가 돌아온 날, 우리는 또 한 번 뜨거운 밤을 보냈다. 나는 그녀에게 출장을 더 자주 다녀오라고 농담까지 했다. 2달 뒤 그녀는 다시 임신했다. 7개월 후인 2004년 2월, 둘째 딸 서연이가 태어났다. 밸런타인데이는 점차 우리 가족에게 특별한 기념일이 되었다. 일상은 평소처럼 흘러갔고 가끔 말다툼도 이어졌다. 웃긴 건 결혼 생활이 길어질수록 공통점이 점점 줄어든다는 점이었다. 2딸 은비와 서연이가 아니었다면 벌써 이혼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종종 했다. 2005년 나는 마침내 소방위로 승진했다. 책임은 무거워졌지만 월급은 올랐다. 나는 쉬는 시간을 온통 딸들에게 쏟았다. 아이들이 금방 자랄 거라는 걸 알았기에 모든 순간을 함께하고 싶었다. 지수와 나는 그럭저럭 지냈지만 진정한 사랑은 더 이상 없었다. 자꾸 반복하는 말 같지만 우리는 그저 의무감으로 살고 있는 기분이었다. 내 친구들도 대부분 비슷한 결혼 생활을 하는 것 같았다.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지만 문을 닫고 들어가면 한 집에 사는 두 이방인 같았다. 2006년 지수가 다음 출장 계획을 세울 때 나는 이번엔 같이 가겠다고 했다. 지수의 업무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게 우리 결혼 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았다. 처음엔 그녀도 좋아하는 듯 했으나 며칠이 지나자 그 아이디어에 별로 열의를 보이지 않았다. 며칠 뒤 민수가 전화를 걸어 여자들이 컨퍼런스에 가 있는 동안 캐나다로 낚시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다. 나는 지수와 함께 가기로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에이, 민호야. 민수가 말했다.
지루한 세미나 듣는 것보다 낚시가 훨씬 낫잖아. 지수한테 잘 말해봐. 이해해 줄 거야. 난 이미 예약을 마쳤고 아니면 날짜를 바꿀 수도 있어. 난 민정이가 세미나 갈 때마다 낚시하러 가. 올해는 우리 팀 한 명이 못 가게 돼서 자리가 하나 비었거든. 민정이가 지수에게 이 이야기를 먼저 꺼내보라고 민수에게 귀띔했다고 했다. 아이들과 거실 바닥에서 놀고 있을 때 지수가 퇴근했다. 그녀가 가장 먼저 꺼낸 말은 낚시 여행 이야기였다. 민호 씨, 캐나다 낚시 여행 이야기 들었어. 당신 꼭 다녀와. 정말? 당신이랑 같이 가기로 했잖아. 여보, 당신 승진하고 나서 제대로 된 휴가 한 번 못 갔잖아.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어. 지루한 회의에 당신을 억지로 앉혀두고 싶지 않아. 민수 씨한테 전화해서 간다고 해. 그녀는 내게 미소 지었다. 그렇게 이해심 깊은 모습에 나는 깜짝 놀랐다. 나는 그녀가 돌아오면 우리끼리 근사한 파티를 하자고 말하고 바로 민수에게 전화했다. 그날 밤 지수는 무척 즐거워 보였다. 모든 게 좋은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았다. 낚시 여행은 환상적이었고 일주일 가까이 스트레스를 풀며 푹 쉴 수 있었다. 우리가 집을 비운 사이 여동생 지연이가 아이들을 돌봐주었다. 지수가 돌아왔을 때 우리 둘만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지연이에게 아이들을 하룻밤 더 맡아달라고 부탁했다. 지연이는 웃으며 다음날 보러 오겠다고 했다. 지수가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나는 그녀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우리는 몇 달 동안 느끼지 못했던 교감을 나누며 밤을 보냈고 나는 그날 밤 아들을 낳아보자고 말한 기억이 난다. 정확히 몇 번 사랑을 나누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세 번째 아이를 갖게 되었다. 2007년 2월 셋째 도윤이가 태어났다. 우리 아이 셋 모두 2월 며칠 차이로 태어난 셈이다. 도윤이가 태어난 직후 나는 정관 수술을 했다. 딸 둘에 아들 하나면 완벽하다고 생각했다. 지수에게도 아이 셋이면 충분하니 더 이상의 피임 걱정은 하지 말자고 했다. 그녀는 내 결정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왜 서운해 하겠는가? 그녀도 아이 셋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도윤이가 태어난 지 1년쯤 지났을 때 지연이가 전혀 예상치 못한 소식을 전했다. 나영이가 오빠랑 따로 이야기하고 싶대. 이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이제 와서 무슨? 나도 몰라. 정호 오빠랑 이혼 서류를 접수했다는데 그게 주된 문제는 아닌 것 같아. 나영이가 무척 겁에 질려 보여. 오빠. 정말 오빠랑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 지수가 알면 얼마나 화를 낼지 알잖아? 지수는 나영이를 한 번도 좋아한 적 없어. 몇 년 전에 내가 나영이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럴 거야. 나도 지수가 태호랑 이야기하는 걸 알면 엄청 화낼 거야. 그놈이 어디 사는지도 모르지만. 지연아, 내 결혼 생활에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 알아, 오빠. 우리 집에서 통화하든가. 아니면 여기서 잠깐 만나기라도 해봐. 딱 한 번만. 과거 이야기는 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기만 해. 난 늘 나영이가 좋았고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니면 오빠를 찾을 애가 아니라는 걸 알잖아. 다음 날 나는 지연이네 집으로 갔다. 나영이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곳에 가는 것만으로도 죄를 짓는 기분이었다. 마음 한편에선 집으로 돌아가라고 외쳤지만 다른 한편으론 나영이를 다시 보고 싶었다. 내가 옳은 일을 하는 건지 혼란스러웠다. 지연이 집 앞에 차를 세우고 생각을 정리하며 무슨 말을 할지 고민했다. 마치 긴장한 10대 소년처럼 차에서 내려 문으로 걸어갔다. 초인종을 눌렀다. 평소라면 그냥 들어갔을 텐데. 하지만 오늘은 기분이 전혀 달랐다. 지연이가 문을 열어주었다. 왜 초인종을 눌러? 나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안으로 들어서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고개를 들어 주방에 서 있는 나영이를 보았다. 기억 속 그대로 아름다운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얼굴을 감싸쥐고 울기 시작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가 울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다가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얼굴을 타고 흐르는 눈물이 보였다. 그녀가 먼저 입을 뗐다. 미안해, 민호야. 정말 미안해.
그녀는 계속 되풀이하며 몸을 떨었고 나는 그녀를 달래기 위해 안아주었다. 왜 저러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내 마음도 흔들렸다. 10년 전이었다면 그녀가 내게 저지른 일에 대한 복수라며 기뻐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시간이 정말 모든 상처를 치유해주는 모양이다. 그녀를 안고 기억 속에 남아있던 향수 냄새를 맡았다. 괜찮아, 나영아. 벌써 10년도 더 된 일이야. 우리 둘 다 각자의 삶을 살고 있잖아. 아니, 넌 몰라. 그녀가 울먹이며 말했다. 정호 씨한테 당신을 절대 다시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 그게 우리 조건이었어. 하지만 어길 수밖에 없었어. 우리 딸 릴리 때문에. 나영아, 내 말이 맞아. 난 이해가 안 돼. 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나영이는 조금 진정되었고 지연이가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었다. 우리 셋은 식탁에 앉았다. 내 딸 릴리가 간 질환이 심각해. 기증자를 찾지 못하면 간 이식을 받아야 해. 의사 선생님이 가족 중에 기증자를 찾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했어. 성인의 간 일부분만 있으면 돼. 가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자라니까. 그럼 정호 형은? 지연이가 물었다. 그 형도 검사 받았어? 그 형네 가족들은? 나영이가 똑바로 나를 쳐다보았다. 정호 씨는 릴리 아빠가 아니야. 민호야. 릴리 아빠는 너야. 그녀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충격에 빠졌다. 질문이 쏟아져 나왔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뭐라고? 왜 한 번도 릴리가 내 아이라는 걸 말하지 않았어? 세상에, 나영아. 어떻게 그런 사실을 숨길 수가 있어?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당신은 나에게 설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잖아. 그 모진 편지를 보내서 나를 입에 담지도 못할 말로 불렀지.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했잖아. 난 당신에게 모든 걸 설명하는 답장을 보냈지만 넌 답장하지 않았어. 세상에. 나는 속이 메스꺼워지는 것을 느끼며 읊조렸다. 그 편지를 받았을 때 너무 화가 나서 읽지도 않고 버렸다. 내가 그렇게 멍청했다니 믿기지 않았다. 그 세월 동안 그녀를 원망하며 살았는데 왜 정호 형이랑 결혼했어? 그 형은 릴리가 자기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 나영이는 눈물을 닦으며 살짝 미소 지었다. 넌 늘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곤 했지. 그게 내가 좋아했던 내 모습 중 하나였지만 당연히 정호 씨는 다 알았어. 우린 결혼하고 나서야 관계를 가졌으니까. 너에게 편지를 받고 당신이 나랑 엮이기 싫어한다는 걸 말했어. 정호 씨는 정말 나를 아껴준 사람이야. 훌륭한 남자지만 자존심도 강했지. 그는 자기가 릴리의 아빠라는 사실을 모두가 믿게 한다는 조건으로 나와 결혼해줬어. 솔직히 난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 넌 연락을 끊었고 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18살 소녀였을 뿐이니까. 그렇게 정호 씨와 결혼했지만 다시는 넌 만나지 않기로 약속해야 했고 모두가 정호 씨를 친부로 믿게 해야 했어. 정호 씨도 내가 널 여전히 사랑한다는 걸 알았어, 민호야. 그는 좋은 사람이었고 릴리가 몇 달 전간 질환 진단을 받기 전까지 우린 평온하게 지냈어. 릴리에게 남은 희망은 너뿐이야. 내 결혼 생활이 끝날 걸 알면서도 내게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어. 다른 방법이 없었어. 내 아이의 목숨이 달려 있으니까. 아이가 제일 중요해. 그녀는 희망 섞인 눈물 젖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혹시 기증이 가능한지 검사 받아줄 수 있겠니? 이건 가벼운 결정이 아니었다. 내 결혼 생활도 위태로워질 수 있었다. 내가 옛 여자친구의 아이를 위해 간을 기증한다는 사실을 지수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알 수 없었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다. 나영아, 당연히 해야지. 릴리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검사 받을게. 의사 선생님한테 일정 잡으라고 해. 내가 갈게. 우리 셋은 모두 눈물을 흘렸다. 나영이가 다가와 나를 안아주었다. 그녀가 내 귓가에 속삭였다. 정말 사랑해, 민호야. 항상 그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거야. 나영이는 즉시 병원에 전화해 내 검사 일정을 잡았다. 월요일 아침으로 예약이 잡혔다. 지수에게 소식을 전할 시간이 하루 이틀 정도 있었다.
정말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릴리가 내 딸이라는 나영이의 말을 믿었다. 검사를 하면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그녀가 거짓말을 해서 얻을 이득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모든 걸 잃을 판이었으니까. 지연이와 나영이를 안아주고 집으로 돌아왔다. 머릿속이 온통 뒤섞였다. 릴리가 내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감정의 폭풍이 몰아쳤다. 나에게는 10살 된 한 번도 보지 못한 딸이 있었다. 그리고 내가 늘 사랑했던 여자가 다시 내 삶으로 들어왔다. 나영이를 혐오하는 아내가 있고 집에는 다른 새 아이가 있다. 내가 조금만 덜 어리고 덜 멍청했더라면 상황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아이들과 놀아주고 있을 때 지수가 퇴근했다. 그녀의 기분을 짐작하기 어려웠다. 요즘 그녀는 감정 기복이 심했다. 아이들이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야기를 꺼내기로 했다. 일요일. 아이들을 어머니 댁에 데려다 주었다. 지수에게 잠시 후에 돌아올 테니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다. 돌아오자마자 지수는 나를 몰아세웠다. 아이들 앞에서 말 못할 만큼 중요한 게 뭔데? 어제 나의 영희를 만났어. 할 이야기가 많아. 지수가 말을 끊었다. 뭐, 걔를 만났다고? 집안에 문제라도 생겨서 도와달라니? 집이라도 옮겨준대? 그만해, 지수야.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이야. 내 말 좀 들어줘. 나영이 딸이 간이 안 좋아서 이식을 못 받으면 죽는데.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안 됐긴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잖아. 왜 그 여자가 당신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 거야? 지수는 조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왜 나영이가 나를 찾았는지 의아해하는 눈치였다. 나영이 말로는 아이를 살리려면 성인의 간 일부분이 필요하대. 가족 중에 기증자를 찾는 게 확률이 가장 높다나 봐. 설마 그 여자가 당신이 아빠라고 하는 건 아니지? 당신 그 말을 믿는 거야? 응, 나영이가 내 딸이라고 했어. 솔직히 지수야,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그 아이는 간 이식이 필요하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거야. 내일 검사 예약이 잡혀 있어. 적합한지 보려고. 우리 가족은 어쩌고? 우리 생각은 안 해? 수술하다 잘못되면? 회복하는데 시간 걸리면 어떡할 건데? 우리 애들은 어쩌라고? 지수는 걱정보다 분노에 차 보였다. 그녀가 화내는 것도 당연했다. 갑자기 닥친 일이었으니까. 하지만 릴리가 살기 위해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잘 들어. 내가 한 아이의 생명을 구할 수 있고 그 아이가 내 딸일 가능성이 크다면 나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어. 당신이 뭐라고 해도 난 할 거야. 나쁜 자식. 당신은 지금 내 가족보다 옛 여자친구랑 그 딸을 우선순위에 두는 거야. 당신은 최악의 남편이고 아빠야. 당신이 화가 나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할게. 만약 우리 아이들이 장기 이식이 필요하다면 당신도 내 지지를 바랄 거잖아. 내일이면 릴리가 내 딸인지 아닌지 검사 결과가 나올 거야. 만약 내 딸이 맞다면 난 아이를 살리기 위해 무엇이든 할 거야. 그리고 당신이 좋아하든 말든 아이의 삶에 참여할 거야. 당신이 미움을 거두고 이해해 주길 바랄 뿐이야. 민호 씨, 난 반대야. 당신이 나영이를 사랑할지는 몰라도 그 아이는 나랑 피 한 방울 안 섞였어. 난 그 아이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난 내 아이들 걱정만으로도 벅차. 그리고 아이가 살아난다고 해도 우리 집에 데려올 생각은 꿈도 꾸지 마. 지수야, 당신 정말 잔인하다. 당신 말 믿을 수 없어. 난 할 수 있다면 그 아이를 도울 거야. 그 후에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고. 당신은 아이가 걱정되는 거야. 아니면 그 엄마가 걱정되는 거야? 그 여자 아직 못 잊었지? 정말 한심하다, 박민호. 가서 옛 여자친구랑 그 딸한테 간이나 줘버려. 당신이 집에서 쫓겨나면 그 여자가 당신 받아줄지 모르겠네. 내가 당신 지켜볼 테니 조심해. 나는 아이들을 데려와 집으로 왔다. 지수는 나중에 들어왔고 내게 거의 말을 걸지 않았다. 이제부터 내 삶이 지옥이 될 거라는 걸 알았다. 병원에 입원해 검사를 기다리며 수속을 밟았다. 릴리의 병실로 들어갔다. 나영이가 딸과 이야기하며 앉아 있었다. 릴리는 정말 예뻤다. 엄마를 쏙 빼닮았다.
10살이었지만 간 질환 때문에 체구가 작았다. 6살인 내 딸 은비보다 커 보이지 않았다. 침대 곁으로 다가가자 나영이가 조금 놀란 듯했다. 릴리가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다. 아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아이가 말했다. 릴리를 보았다. 아저씨가 제 수호천사 맞죠? 아이가 물었다. 엄마가 오늘 제게 필요한 걸 주러 수호천사가 올 거라고 하셨거든요. 아저씨가 그분이에요? 아이는 엄마를 보며 미소 지었다. 완전한 천사는 아니지만 내게 필요한 걸 줄 수 있기를 바라며 왔어. 곧 알게 될 거야. 아저씨 이름이 민호 맞죠? 엄마가 제 이름을 아저씨 성을 따서 지었대요. 알고 계셨어요? 엄마랑 전 비밀이 많거든요. 제가 다 나으면 아저씨한테도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엄마가 괜찮다고 했어요. 병 때문에 어려 보일지 모르지만 저 이제 10살이고 꽤 똑똑해요. 아저씨도 다른 아이들이 있나요? 아이의 말투에 의구심이 들었다. 아이는 나에 대해 진실을 알고 있는 걸까? 그런 것 같았다. 응, 예쁘나. 집에 아이가 셋 있어. 다 너보다 어리단다. 네가 다 낳으면 아이들을 데려와서 보여줄게. 와, 신난다. 저 아이들 좋아해요. 전 놀아줄 형제 자매가 없거든요. 아저씨 아이들을 좀 빌려주실래요? 아이는 미소 지었지만 무척 수척해 보였다. 온몸에 수액줄과 모니터가 연결되어 있었다. 릴리야, 눈 감고 좀 쉬렴. 기운을 차려야지. 제가 엄마 옆에 있을게요. 알았어요, 엄마. 릴리는 다 안다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잠들었다. 릴리가 정말 내가 누군지 알아? 어디까지 아는 거야? 내가 묻자 나영이가 미소 지었다. 릴리랑 저에겐 비밀이 있다고 아까 릴리가 말했잖아요. 아이가 나중에 기운 차리면 직접 말해줄 거예요. 그때까진 추측만 하세요. 나영이는 검사실까지 나를 배웅했다. 우리는 의사 선생님의 방에서 기다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선생님이 우리와 면담을 원하셨다. 박민호 씨 릴리에게 아주 적합한 기증자이십니다. 형제자매가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민호 씨의 간 일부분을 떼어내 이식해도 충분합니다. 선생님, 릴리는 제 딸입니다. 이제 확실히 알겠습니다. 나는 의사 선생님이 릴리를 내 딸이라 불러주길 바랐다.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셨다. 네, 민호 씨. 따님은 완전히 회복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몸이 이식된 간을 완전히 받아들이기까지 몇 달 걸리겠지만 아이가 어리니 금방 좋아질 겁니다. 그럼 저는요, 선생님? 저는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전신 마취를 하고 간의 일부를 절제할 겁니다. 깨어나면 덤프트럭에 치인 기분일 거예요. 수술이 잘 끝나면 한 달 정도 침상에서 안정을 취해야 하고 최소 6주는 직장에 복귀할 수 없습니다. 향후 1년에 걸쳐 간은 완전히 재생될 겁니다. 선생님, 정말인가요? 아니요, 사실을 물으셨으니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릴리는 당신 같은 아빠가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술하지 않았다면 한 달도 넘기기 힘들었을 겁니다. 이제 안 좋은 소식을 전해야겠네요. 안 좋은 소식이라니요? 방금 좋은 소식만 들은 것 같은데. 의사가 웃었다. 네, 그건 좋은 소식이죠. 안 좋은 소식은 수술을 최대한 빨리 해야 한다는 겁니다. 수요일 아침에는 수술할 수 있도록 입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요일요? 선생님, 목요일부터 시작하면 안 될까요? 내일 직장에 가서 병가 처리를 해야 해서요. 필요한 서류들을 다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주간 자리를 비워야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수요일로 하죠. 비서에게 서류를 준비시키겠습니다. 수요일에 뵙죠, 민호 씨. 민호라고 불러주세요. 서류요. 자주 뵙게 될 것 같네요. 나영이는 릴리의 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내 손을 잡았다.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행복한 눈물이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민호야. 넌 내 딸을 위해 내 삶의 몇 달을 내놓는 거잖아. 릴리는 내 딸이기도 해. 아이를 돕지 않으면 나도 편히 살 수 없을 거야. 그리고 나영아, 우리 사이의 일은 나중에 생각하자. 난 결혼했고 아내를 배신하고 싶지 않아.
널 여전히 아끼지만 지금은 각자의 삶이 있잖아. 어떤 일이 생기든 너와 친구로 지내고 싶고 릴리가 내 삶의 일부가 되길 바라. 침대로 다가가 잠든 릴리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잘 자라, 예쁜 내 딸. 아빠가 사랑해. 병원을 나오는데 눈물이 쏟아졌다. 병원을 나와서 나는 소방서장님을 찾아가 상황을 설명했다. 서장님은 깜짝 놀라셨다. 내 아이가 아픈 줄 전혀 모르고 계셨기 때문이다. 상황을 구구절절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서류와 보험 처리를 도와주신 것에 감사드렸다. 서장님은 의사소견이 나올 때까지 내 자리를 비워두겠다고 약속하셨다. 집에 오니 지수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정말 당신 아이 맞아? 응, 릴리는 내 딸이야. 수술은 수요일이야. 보험이랑 직장 문제는 다 해결했어. 최소 6주는 출근 못하지만 병가 급여가 나올 거야. 그럼 정말 하겠다는 거야? 우리 애들은 어쩌고? 아이들한테 다른 형제가 있다는 걸 말할 생각이야? 우리 애들은 이제 2살, 4살, 6살이야. 내가 다른 아이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말하면 우리 애들도 내가 옳은 일을 한다고 말해줄 만큼 똑똑해. 아빠가 늘 곁에 있을 거라는 걸 아이들도 알아. 오늘 밤 아이들한테 이야기할 거야. 왜 한동안 아빠를 못 보는지 말이야. 내가 없는 동안 지연이가 당신을 많이 도와줄 거야. 아, 그 잘난 동생 지연이 말이군. 말 조심해, 지수야. 지연이는 우리 애들한테 제2의 엄마 같은 사람인 거 알잖아. 도움받기 싫으면 직접 전화해서 귀찮다고 말해. 그럼 안 올 거야. 지수는 입을 다물고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아이들을 불러 모았다. 아픈 언니가 있다는 사실을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해 주었다. 두 딸은 거의 울먹였다. 언니 좀 구해줘, 아빠. 아빠가 할 수 있으면 꼭 도와줘야 해. 큰딸 은비가 말했다. 그럴게, 공주님. 아빠가 몸이 나을 때까지 며칠 집을 비울 거야. 매일 전화할게. 언니가 다 나으면 너희도 보러 가자. 아빠 없는 동안 고모 말 잘 듣고 있어야 한다. 엄마랑 고모 말 잘 듣고 착하게 지낼 수 있지? 네, 아빠. 약속할게요. 수요일. 병실로 가기 전 릴리를 보러 갔다. 아이는 긴장한 기색이었지만 여전히 웃고 있었다. 안녕, 민호 아저씨. 와주셔서 기뻐요. 아저씨 아니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릴리는 내 성격을 조금 닮은 것 같았다. 다정하고 사려 깊은 아이였다. 알게 된 지 며칠 안 됐지만 벌써 아이가 자랑스러웠다. 뒤돌아보니 나영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다. 괜찮을 거야, 나영아. 릴리도 준비됐고 나도 준비됐어. 그녀는 몸을 숙여 내게 입을 맞추었다. 사랑과 감사가 듬뿍 담긴 진심 어린 입맞춤이었다. 고마워, 민호야. 네가 우리 딸을 위해 해준 일 절대 잊지 않을게. 고개를 돌려 릴리를 보니 아이가 엄마의 말을 다 들은 모양이었다. 아이는 마치 고마워요, 아빠라고 말하는 듯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나는 병실로 들어가 수술 준비를 시작했다. 수술 후 깨어났을 때 의사 선생님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선생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셨다. 정말 최악의 기분이었다. 간호사가 들어와 미소 지으며 체크를 했다. 통증을 호소하자 진통제 강도를 높여주었다. 방안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나영이는 딸 곁에 있을 걸 알았지만 지수가 마음을 바꿔 와주길 바랐다. 다시 잠이 들었다. 깨어났을 때 목소리가 들렸다. 여동생 지연이와 나영이었다. 안녕 오빠. 기분이 어때? 몰골이 말이 아니네. 지연이가 웃으며 말했다. 우린 늘 이렇게 장난을 치곤 했다. 지연이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동생이었다. 지연아, 웃기지 마. 아파 죽겠어. 상황은 어때? 릴리는 괜찮아? 의사 선생님이 확실히 말하기엔 이르지만 낙관적이래. 수술은 아주 잘 됐고 이제 아이 몸이 새로운 간을 잘 받아들이기만 기다리면 된대. 난 아무한테나 내 몸을 주지 않거든. 통증을 참으며 농담을 건넸다. 아, 웃으니까 더 아파. 민호야, 네가 해준 일 평생 잊지 않을게. 넌 내 딸을, 아니 우리 딸을 살렸어. 우리가 부부는 아니지만
릴리는 여전히 내 딸이야. 아이가 너와 계속 교류하며 지냈으면 좋겠어. 우리 애들도 큰언니 만나는 걸 정말 기대하고 있어. 지수는 어때? 지수랑 몇 번 이야기해 보려고 했는데 계속 피하더라. 좋게 지내고 싶은데 마음을 안 열어주네. 지수랑도 친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안 될 것 같아. 지연이가 말했다. 릴리가 동생들을 빨리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 애들이 언니가 얼른 낫길 바란다고 전해달래. 꼭 전해줄게. 세 사람은 한동안 이야기를 나누었고 의사 선생님이 회진을 오셨다. 지연이와 나영이는 나중에 다시 오겠다며 나갔다. 의사 선생님은 나와 릴리의 상태를 모두 알려주셨다. 기분은 별로였지만 약속대로 집에 전화를 걸어 아이들과 통화했다. 지수가 전화를 받았고 상태를 물었다. 사실 아이들과 인사하려고 전화한 거였다. 지수와는 길게 말하고 싶지 않았다. 혹시라도 후회할 말을 뱉을까봐 조심스러웠다. 내일 퇴근하고 들를게. 오늘은 너무 바빠서 안 되겠어. 지수는 무뚝뚝하게 말하고 아이들에게 전화를 넘겼다. 아이들이 돌아가며 말을 걸었다. 내일 다시 전화하겠다고 약속하며 잘 지내고 있다고 안심시켰다. 언니는 어때요, 아빠? 좀 나아졌대요? 은비가 물었다. 응, 아빠가 듣기론 좋아지고 있대. 아빠 좀 쉬어야겠다. 도윤이한테 뽀뽀해주고 내일 또 전화할게. 사랑한다. 우리도 아빠 사랑해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날 지수가 왔다. 상태가 어떤지, 릴리는 어떤지 물었지만 진심으로 걱정하는 기색은 아니었다. 의례적으로 묻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다음 달쯤 시카고에서 열릴 특별 컨퍼런스 이야기를 주로 늘어놓았다. 그때쯤이면 내가 퇴원해서 아이들을 볼 수 있을 테니 자기는 가야겠다는 말이었다. 지연이가 아이들을 봐주고 있으니 올 수 있었다고 했다. 그녀의 방문을 받으며 이 결혼 생활을 계속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물증은 없었지만 그녀가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그녀는 내 입술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며칠 뒤에 다시 오겠다며 떠났다. 그녀가 나가자 나영이가 들어왔고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는 기분이었다. 내가 잘못된 사람과 결혼했다는 걸 깨달았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다. 이건 내가 자초한 일이었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결혼 생활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사랑 없는 결혼 생활도 견뎌낼 작정이었다. 약속대로 매일 밤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로 먼저 통화하겠다고 투닥거리는 소리를 듣는 게 즐거웠다. 어린 도윤이도 전화를 받았다. 적어도 아빠라는 말은 할 줄 알게 되었다. 며칠이 별일 없이 지나갔다. 지수가 다녀갔고 지연이도 왔다. 물론 나영이는 수시로 들렀다. 그녀는 거의 병원에서 살다시피 하며 릴리와 나를 챙겼다. 퇴원하면 그녀가 그리울 걸 알았지만 내 가정에 충실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며칠 더 지나자 소방서 동료들과 부모님도 찾아오셨다. 어머니는 수술 후 내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매일 곁을 지키셨다고 했다. 그 후에도 어머니는 상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으시고 릴리를 보러 가시며 내가 옳은 일을 했다고 말씀해 주셨다. 어머니의 표정에서 릴리를 손녀로 받아들이셨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게 할머니들의 마음이니까. 나는 나영이에게 정호 형과의 이혼 과정에 대해 물었다. 정호 씨는 판교로 이직해서 이사할 예정이야. 원래 컴퓨터 쪽 일을 좋아했는데 실력이 좋거든. 훌륭한 사람이야. 그리울 거야. 우린 친구로 남기로 했어. 실리콘밸리 같은 곳에서 일자리를 찾았대. 나중에 좋은 사람 만나면 정말 좋은 남편이 될 거야. 단지 나랑 안 맞았을 뿐이지. 나영아, 그럼 넌 이제 무슨 일을 할 거야? 생활은 어떻게 하고? 아까 말했듯이 정호 씨는 전문가잖아. 내 컴퓨터 시스템을 다 세팅해줬어. 난 집에서 의료기관 청구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을 해. 기한만 맞추면 내 일정대로 일할 수 있어. 정호 씨랑 합의했어. 집이랑 가구는 내게 주기로 했지. 물론 대출금은 내가 갚아야 하지만 차는 각자 명의라 문제 없어. 카드빚 정리하고 남은 저축액도 나누기로 했어.
위자료는 안 받기로 했어.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생긴 다른 사람 아이를 그 사람이 책임지게 하는 건 도리가 아니니까. 마지막 말을 할 때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정호 형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었을 거다. 그날 밤 정호 형이 나를 찾아왔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내 몸 상태가 이래서 싸우자고 하면 내가 질 게 뻔했다. 민호야, 그냥 고맙다는 말하러 왔어. 정말 고맙다. 무슨 소리야? 네가 릴리를 살렸잖아. 릴리는 정말 착한 아이야. 많이 그리울 거야. 난 내일 판교로 떠나. 의사들 말로는 릴리 몸이 내 간을 잘 받아들였다고 하더라. 아이 얼굴색이 돌아오고 있어. 정호 형이랑 나영이 다시 잘해볼 순 없는 거야? 민호야, 우리 솔직해지자. 나영이가 나를 너만큼 사랑했다면 난 기쁘게 남았을 거야. 10년 가까이 내 대형 노릇을 하며 그녀가 널 잊길 바랐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널 잊지 않았어. 앞으로도 그럴 거야. 우린 좋은 부부였지만 난 내 아내가 나를 존중하는 걸 넘어 사랑해주길 바랐어. 이해하겠니? 우린 싸우지도 않았고 모든 걸 함께 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늘 너에게 가 있었어. 더는 그렇게 살 수 없어. 특히 이제 사람들이 릴리가 내 친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텐데 더 그렇겠지. 그러니 내 딸들을 잘 부탁한다. 내 걱정은 마. 컴퓨터가 내 첫사랑이니 난 판교에서 잘 지낼 거야. 릴리에게 다시 살 기회를 줘서 고맙다. 형, 정말 좋은 사람이네. 미안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 릴리는 어떻게? 형이 유일한 아빠인 줄 알 텐데. 나영이랑 처음부터 다 이야기했어. 릴리가 태어났을 때 나영이가 출생신고서에 네 이름을 아빠로 적었대. 네가 해외에 있어서 서명을 못했다고 하면서 말이야. 나영이랑 릴리는 서로 비밀이 있는 사이거든. 아이도 아마 너랑 나영이 관계를 알고 있을 거야. 나를 그리워하는 만큼 너를 필요로 할 거야. 아이에겐 아빠가 필요하니까. 친아빠보다 더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니? 다시 한번 고맙고 둘 다 잘 부탁한다. 정호 형은 말을 마치고 문 밖으로 나갔다. 나는 내 삶이 얼마나 복잡하게 꼬였는지 생각하며 누워 있었다. 집에는 아내와 위태로운 결혼 생활, 그리고 새 아이가 있다. 반대편엔 옛 여자친구와 내가 간을 떼어준 딸이 있다. 참 난감한 상황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퇴원 허가가 떨어졌다. 2.3kg 이상의 무거운 물건은 들지 말라는 주의를 받았다. 딸들은 이해했지만 막내 도윤이는 안아달라고 보챘다. 다행히 아이는 내 옆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해했다. 딸들은 작은 간호사처럼 나를 지극정성으로 돌봤다. 지수는 매일 출근했고 퇴근하면 우리는 서로 예의 바르게 대했다. 지연이는 매일 몇 시간씩 들러 필요한 게 없는지 살폈다.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 어머니와도 매일 통화하며 상태를 알려드렸다. 어머니는 며칠에 한 번씩 아이들을 봐주셔서 내가 쉴 수 있게 해주셨다. 회복은 순조로웠지만 무리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집에 온 첫 주에는 나영이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 지연이가 병원에 들르거나 나영이에게 전화해 릴리 소식을 물었다. 아이는 일주일 더 입원할 예정이었다. 의사들도 아이의 회복 속도에 놀라워했다. 피부색이 돌아왔고 체중도 늘었다고 했다. 퇴원 후 아이가 집에서 회복하기 시작하자 우리 딸들이 언니를 보고 싶어 했다. 아직 운전 허가가 나지 않아 지연이가 밴에 우리를 태우고 나영이네 집으로 갔다. 가는 게 맞나 싶었지만 지연이와 아이들이 있으니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했다. 나영이의 집은 예쁘고 깔끔했다. 아이들에게 릴리가 회복 중이니 조용히 해야 한다고 일렀다. 나영이는 우리 아이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자신을 나영이모라고 부르면 된다고 소개하며 아이들을 릴리의 방으로 안내했다. 릴리를 보고 깜짝 놀랐다. 더 이상 황달 기운은 없었고 발그레한 예쁜 피부색을 되찾아 있었다. 안녕 얘들아. 릴리가 말했다. 내가 너희 언니야. 아, 큰언니라고 해야 하나? 아이는 은비가 자기만큼 큰 걸 보고 미소 지었다. 남동생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디 있니? 지연이가 도윤이를 안고 방으로 들어왔다. 이 녀석 찾니?
릴리가 뒤이어 한 말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정말이지. 안녕, 내 사랑스러운 동생아. 내가 언니 릴리야. 도윤이가 미소 지었다. 지연이가 아이를 침대 위에 내려놓자 도윤이는 엉금엉금 기어가 새 언니 옆에 앉았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참을 수 없었다. 옆을 보니 나영이와 지연이도 울고 있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다. 이때 릴리가 내가 자기 아빠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우리는 몇 시간 동안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돌아갈 시간이 되자 아이들은 아쉬워했다. 두 딸은 조만간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지 않으면 안 가겠다고 고집을 피웠다. 당연히 약속했다. 앞으로 자주 보게 될 테니까. 돌아오면서 오늘 일을 지수에게 말하면 꽤 큰 대가를 치러야 할 거라는 예감이 들었다. 문을 열자마자 아이들이 오늘 큰언니를 만났다고 지수에게 떠들어댔다. 다행히 지수는 아이들이 잠들 때까지는 소리를 지르지 않을 만큼은 이성적이었다. 아이들이 잠들자마자 그녀는 내게 울분을 토해냈다. 온갖 험한 말을 퍼부었다. 아무 일도 없었고 지연이가 내내 같이 있었다고 설명했지만 소용없었다. 지수는 지연이가 내 불륜을 덮어주려고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몰아세웠다. 세상에 지수야. 왜 우리가 그냥 친구일 수도 있다는 걸 안 믿어? 난 당신을 배신한 적 없어. 가정은 내게 너무 중요해. 불륜으로 가정을 걸 만큼 어리석지 않아. 지연이도 그런 걸 도와줄 애가 아니라는 거 알잖아. 애들이 서로 알고 싶어 해서 만난 것뿐이야. 다들 즐거워했어. 왜 그렇게 화를 내? 다들 바람 피우고 싶어 안달난 줄 알아? 난 안 그래. 그녀는 한참을 더 소리 지르다 잠자리에 들었다. 우리는 여전히 한 침대를 썼고 내가 가까이 다가가려 했지만 그녀는 허락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수술 부위는 잘 아물었다. 의사는 복지까지 한 달 더 기다리라고 했다. 소방서에 연락해 상황을 알렸다. 지수는 몇 주 뒤에 있을 시카고 출장 이야기를 다시 꺼냈다. 일주일 내내 비울 거라고 했다. 이제 도윤이를 안아줄 수 있을 만큼 회복되었으니 아이들을 돌보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았다. 다음 주 민수와 민정 부부가 영화를 보고 고스톱을 치러 놀러 왔다. 여자들이 고른 영화는 다시 노트북이었고 이야기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다. 처음에 말했듯이 그 영화를 두고 논쟁을 벌이는 동안 지수와 민정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흘렀다. 두 사람이 주고받던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민정과 민수가 떠나기 전 지수가 민정에게 무언가 귓속말을 하는 걸 보았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지만 정확히 뭔지는 몰랐다. 수술 후 우리 관계는 예전 같지 않았다. 잠자리를 한 지도 꽤 오래되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시도해보기로 했다. 처음엔 그녀가 내 손을 밀어냈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정말 괜찮겠어? 그녀가 물었다. 나 일주일 동안 집 비우니까 당신 기다리게 하고 싶지 않아. 결국 우리는 다시 가까워졌다. 나는 왜 그녀의 애정이 이런 순간에만 한정되는지 가끔 의문이 들었다. 오직 친밀한 순간에만 그녀는 사랑을 드러내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출근했고 나는 집 청소를 돕기로 했다. 평소 잘하지 않던 일이었다. 옷장에 옷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내 옷을 넣다가 피임약 한 통을 발견했다. 의아했다. 난 이미 1년도 더 전에 정관 수술을 했는데 약통을 꺼내보니 몇 알이 비어 있었다. 오늘 밤 그녀에게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제발 정관 수술을 한 남편을 둔 아내가 피임약을 먹어야만 하는 합당한 이유가 있기를 바랐다. 우리 결혼 생활은 이미 위태로웠다. 혹시 다른 의심스러운 게 있나 살펴봤지만 더 이상은 없었다. 우리 둘 다 집에서 컴퓨터를 잘 안 썼고 이메일 주소도 같이 썼다. 별다른 건 없었다. 통화 내역도 확인했지만 평범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었다. 저녁에 지수가 돌아오자 피임약에 대해 물었다. 왜 내 서랍을 뒤진 거야? 당신 그럴 권리 없어. 그래? 나도 이 집에 같이 사는 사람이야. 뒤진 게 아니라 당신 옷 정리해 주려다 발견한 거야. 정관 수술한 남편을 두고 왜 약을 먹는지 설명해 줄래?
나쁜 놈. 믿는다고 해놓고 사람을 취조하네. 왜 먹는지 말해줄게. 몇 달 전에 생리불순이 심해서 병원에 갔어. 의사가 주기 조절하고 상태 완화하려면 피임약을 먹으라고 처방해 준 거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말하면 당신이 약 지어줄 거야. 아니면 병원 가라고 할 거야? 이미 내가 다녀왔는데. 게다가 그때 당신은 다른 소중한 사람 챙기느라 바빴잖아. 당신한테 내 건강 문제로 짐 지우고 싶지 않았어. 지수야, 그건 공평하지 않아. 당신은 내 아내고 내게 소중한 사람이야. 의심해서 미안해. 하지만 약을 보고 너무 놀랐어. 당신이 바람이라도 피우는 줄 알고 무서웠어. 미안해. 알았어. 이제 이유 알았지?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의사가 먹으라고 해서 먹는 거야. 그녀와 대화하고 나니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 솔직히 의심이 완전히 가신 건 아니었지만 그녀를 믿고 싶었다. 목요일 밤 우리는 다시 사랑을 나누었다. 거의 전날 밤의 재연이었다. 금요일 아침. 그녀는 매우 기분이 좋아 보였다. 아이들과 내게 입을 맞추고 시카고로 떠났다. 나는 그녀에게 얼른 돌아오라고, 우리가 시작한 걸 계속 이어가자고 속삭였다. 토요일, 나는 아이들을 데리고 나영이와 릴리를 만나러 갔다. 우리는 하루 종일 행복한 대가족처럼 시간을 보냈다. 지수와의 삶도 늘 이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나영이와 나 사이에는 분명히 감정이 남아 있었지만 서로 표현하지 않는 게 최선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일요일에 아이들과 TV를 보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어보니 고등학교 동창인 지혜와 미경이었다. 우리 동기였던 그녀들은 곧 있을 동창회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 동창 주소록을 만들려고 최대한 많은 정보를 모으는 중이라고 했다. 나영이에게 주소를 받았다고 했다. 나영이에게 주소를 알려줬던 사실을 잊고 있었다. 그녀들을 들여보내 커피를 대접했다. 근황을 묻고 수다를 떨었다. 민호야, 요즘 어떻게 지내? 어디서 일하는지 알려줘. 책에 넣어야 하거든. 나는 소방관으로 일하고 있는 것과 최근의 근황을 조금 공유했다. 나영이가 수술 이야기를 했는지 몰라서 그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다 그녀들이 지수에 대해 물었다. 나는 지수가 다니는 여행사 이야기를 했다. 그러자 미경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세상에, 진짜 희한하네. 여행사 다니는 게 왜 희한해? 아, 지수 옛날 남자친구 태우 있잖아. 걔도 똑같은 여행사 다녀. 다만 걔는 시카고 지사에 있거든. 진짜 신기하다. 옛 연인이 서로 다른 지역의 같은 회사에 다닌다니. 그걸 어떻게 알아, 미경아? 태우랑 연락해? 아니, 저번 주에 태우 어머니랑 통화했어. 아들 자랑을 어찌나 하시던지. 성공해서 힘 좀 쓰고 사나 봐. 고등학교 때 여자애들이 다 태우 좋아했잖아. 어머니 말론 지금도 운동 매일 해서 몸이 엄청 좋대. 그 친구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 지수가 알면 반가워할 것 같아서. 지수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내 자신을 위해서였다.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강한 예감이 들었다. 지수가 태우에 대해 다 알고 있었을 거라는, 그것도 아주 상세히 알고 있었을 거라는 예감. 당연하지, 민호야. 주소랑 번호 있어. 근데 연락하기 쉽지 않을걸? 왜? 걔 아내가 일리노이주 상원의원이거든. 태우 어머니가 그러시더라. 우리 아들 만나려면 비서 통해서 예약해야 할걸? 일하면서 미경이가 웃었다. 나도 따라 웃었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그녀들이 떠난 후 태우의 정보를 손에 쥐었다. 민수에게 전화해 태우에 대해 아는 게 있는지 물어볼까 했지만 그만두었다. 민정이를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고 나중에 그녀에게서 직접 확인할 정보가 필요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대신 시카고에 있는 지수의 호텔방으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5번 울린 뒤에야 지수가 전화를 받았다. 숨소리가 거칠었다. 여보, 오늘 아침 기분 어때? 민호 씨 왜 전화했어? 급한 일 아니면 전화 안 하기로 했잖아. 애들은 괜찮아? 애들은 괜찮아. 그런데 아빠 기분이 좀 안 좋네. 지수야, 왜 전화했냐고? 나 바빠. 오늘 일요일이야. 일요일에 무슨 회의가 있어? 아,
지금 태우랑 비밀 회의 중인가? 내가 방해한 건 아니지? 박민호 그만해. 당신 헛소리 이제 지긋지긋해. 다음 주에 집에 가면 이야기해. 바보 같은 소리 좀 마. 뒤에서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전화 끊을게, 민호 씨.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고. 지금 이야기해. 안 그러면 내가 이 집을 다 태워버릴 테니까. 당신 옆에 있는 그놈한테 입 좀 다물라고 해. 아니면 내가 그놈 아내인 상원 의원님한테 직접 전화할까? 태우가 뒤에서 지수에게 무언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그 멍청한 놈은 목소리를 낮출 만큼 영리하지도 못했다. 태우야, 저리 비켜봐. 걔가 당신 여기 있는 거 다 알아. 더 숨길 수 없어. 지금 말 안 하면 걔가 당신 아내한테 전화할 거래. 지수가 다급하게 말했다. 둘이 만난 지 얼마나 됐어? 대답 안 하는 거 보니 한 7년은 됐나 보네. 어쩐지 집에 오면 나랑 그렇게 자고 싶어 하더라니. 그놈이랑만으론 만족이 안 됐나 봐? 아니면 그놈 아이라도 가져서 내 자식으로 키우고 싶었던 거야? 민호 씨, 지금 생각 정리가 안 돼. 제발 나중에 이야기하자. 지금 내가 키우는 애들이 누구 자식이야? 내 애들이야? 아니면 당신 정부 자식이야? 대답해. 제발 민호야. 나도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와, 당신 참 솔직하기도 하네. 내 아내의 정부한테 6년치 양육비라도 청구해야겠어. 상원 의원님도 자기 남편 자식 키우는데 돈 좀 보태고 싶어 하시겠지. 제발 그런 말 마. 내가 어떻게 해야겠어? 난 당신한테 최선을 다했어. 당신 배신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지켰어. 당신은 결혼 생활 내내 나영이 핑계대며 나 원망했지? 그런데 당신은 7년 넘게 내 등 뒤에서 태우랑 놀아놨어.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민호야, 지금은 할 말이 없어. 집에 가서 이야기해. 당신이 집에 오면 우리가 할 일은 이혼 서류 접수하고 애들 유전자 검사하는 것뿐이야. 당신 정부가 친부 권리 주장할 수 있게 말이야. 이제 가서 그놈이랑 남은 시간 잘 보내라고. 하나 알아둬. 검사 결과 내 자식으로 나오면 난 양육권 절대 포기 안 해. 아니, 내 애들은 못 데려가. 전화를 끊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다. 민수에게 전화했다. 낚시 여행에서 막 돌아온 참이었다. 민수야, 나 민호야. 지수 호텔 방 번호를 잊어버려서 그런데 혹시 민정이 번호 좀 알 수 있을까? 민수는 번호를 알려주며 무슨 일 있냐고 물었다. 아니, 별일 아니야. 물어볼 게 좀 있어서 그래. 고마워. 민정이 방으로 전화를 걸자 그녀가 바로 받았다. 여보세요? 안녕, 민정아. 나 민호야. 민호 씨, 지수는 지금 여기 없어요. 나중에 전화하라고 할게요. 헛소리 마. 민정아, 지수가 어디서 누구랑 뭐 하는지 다 알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나 속일 생각 마. 847호실, 정태우. 내 질문에 똑바로 대답해. 안 그러면 내 남편 민수한테 전화할 거야.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 아니, 지수가 7년이나 바람 피우는 걸 네가 덮어줬다면 너도 얻는 게 있었겠지. 아니면 나한테 사실대로 말하든가. 민수한테 이 모든 걸 말하고 왜 숨겼는지 네가 직접 설명하게 하든가. 민호 씨, 뭘 알고 싶은데요? 너도 바람 피웠니? 너도 옛날 남자친구 만났어? 민수한테 말하지 마세요. 처음 2번은 그랬지만 너무 죄책감 들어서 이제 지수랑 같은 방도 안 써요. 큰 실수였고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상대가 누구야? 태우 친구요. 민호 씨. 제가 다 말했잖아요. 제발 민수한테 말하지 마세요. 잊고 싶어요. 지수랑 태우에 대해 아는 거 다 말해. 그럼 민수한테 이 통화 내용 비밀로 해줄게. 약속하지. 알았어요. 믿을게요. 선택지가 없겠지만 난 약속 지켜. 지수는 태우가 같은 회사 다닌다는 걸 알고 먼저 연락했대요. 그때부터 만난 거예요. 내가 아는 한 이런 컨퍼런스 때만 만났어요. 지수가 그놈에 대해 뭐라고 했어? 거짓말하면 우리 약속은 깨지는 거야. 걔를 늘 사랑했대요. 당신이랑 결혼한 게 실수였다고. 미안해요, 민호 씨.
하지만 사실대로 말하라고 했잖아요. 컨퍼런스 날만 기다렸대요. 그놈이랑 있으려고. 둘은 회의에도 거의 안 가요. 방에만 박혀 있거나 저녁 먹으러만 나가요. 그럼 내 아이들은? 내가 아는 대로 다 말해. 세상에, 민호 씨.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지수는 세 아이 모두 태호 자식이길 바랐어요. 그게 당신에 대한 복수라고 생각했거든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당신이 태호 자식을 키우게 하고 싶어 했는지. 그럼 정말 내 애들이 그놈 자식이야? 몰라요. 지수는 그러길 바랐지만 확실히는 모른다고 했어요. 알았어, 민정아. 지수랑 나는 이혼할 거고 애들 유전자 검사에서 누가 양육비 낼지 결정할 거야. 너와의 약속은 지킬게. 민수한테는 말 안 해. 다만 우리 친구 관계는 여기까지야. 다시는 우리 집에 올 생각 마. 누군가와 이야기를 해야 했다. 나영이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현명한 선택이 아니었다. 지수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나영이를 이 진흙탕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다. 여동생 지연이에게 전화해 와달라고 했다. 내 목소리에서 긴급함을 느낀 그녀는 바로 달려왔다. 지연이와 나는 앞으로 닥칠 일들에 대해 의논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왜 사람들이 순간적인 광기에 사로잡히는지 이해가 갔다. 그 순간 지수와 태우가 내 앞에 있었다면 둘 다 죽여버렸을지도 모른다. 나영이와 상의 끝에 태우의 아내에게 전화하기로 했다. 그녀는 자기가 어떤 남자와 살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었다. 태우의 정보에서 집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다. 자동 응답기가 먼저 받았고 상원 의원님과 통화하고 싶다고 메시지를 남겼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시죠? 텍사스에 사는 박민호라고 합니다. 상원 의원님 맞으시죠? 장혜원 의원님. 네,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장혜원이라고 불러주세요. 남편 성은 정씨지만요. 의원님, 남편분이 지금 우리 아내와 호텔방에 같이 있습니다.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이 나쁜 자식, 유부녀랑 만나는 거 이제 끝냈다고 하더니 그 여자 이름이 지수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지수. 텍사스에서 온 여행사 직원이죠. 남편분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이제 곧 제 전처가 될 사람입니다. 민호 씨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길게 통화할 수 없지만 며칠 뒤에 제 사람을 보내 연락드리죠. 당신 부하랑은 이야기 안 합니다. 직접 이야기할 거 아니면 관두세요. 당신한테 바라는 거 없어요. 그냥 당신 남편이 바람 피운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이미 남편의 외도를 알고 있는 눈치였다. 지수가 유일한 상대였는지 궁금했다. 이제 지수가 돌아오길 기다려 이혼 절차를 밟는 일만 남았다. 가장 힘든 건 내 아이들의 친부 확인 검사를 하는 일이 될 것이다. 만약 내 자식이 아니라면 태어날 때부터 내 손으로 키운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은 내 가족이고 내 삶 자체였다. 자정쯤 초인종이 울렸다. 거실 소파에 앉아 고뇌에 빠져 있었다. 새 아이를 겨우 재우고 한 명 한 명 입을 맞추며 정말 내 자식이 아닐지 생각했다. 술이라도 한잔하고 싶었지만 간 수술 때문에 1년은 금주해야 했다. 초인종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밖을 보니 경찰관이 서 있었다. 문을 열었다. 실례합니다. 이지수 씨 남편 박민호 씨 되십니까?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죠? 안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유감입니다. 부인께서 일리노이주 외곽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일리노이주 경찰로부터 통보 요청을 받았습니다. 충격이었다. 방금까지 증오하며 따지려 했던 여자가 죽었다니. 믿기지 않았다. 이 모든 게 꿈이길, 지난 며칠이 악몽이길 바랐지만 꿈이 아니었다. 어떻게 된 거죠, 경관님? 확실한가요? 뭔가 착오가 있는 건 아니고요. 유감스럽게도 착오는 없습니다. 교통사고였고 두 사람 다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차량이 도로를 이탈해 언덕 아래로 굴러 나무를 들이받았습니다. 2명이라고요? 다른 한 명은 민정인가요? 아니요. 정태우라는 남성입니다. 아시는 분입니까? 멍해졌다.
지수와 민정이가 일찍 돌아오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나와 통화한 후에도 그녀는 태우와 시간을 보냈다는 뜻이다. 대답해야 했다. 네, 같은 회사 시카고 지사 직원입니다. 사고가 몇 시쯤 났나요? 저녁 7시경입니다. 정보 수집하고 연락드리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다시 한번 유감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일 시카고 경찰서로 연락하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문을 닫으며 나는 넋이 나갔다. 증오, 상실감, 사랑, 혐오, 그리고 두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자고 있는 새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두려웠다. 내일 아이들에게 엄마가 죽었다고 말해야 한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내일은 내 인생 최악의 날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지수는 죽었고 내 자식일지도 아닐지도 모르는 새 아이를 키워야 한다. 이런 상황에 처하는 사람이 다시는 없기를 바랐다. 소파에서 까무러치듯 잠들었던 모양이다. 아침 7시 전화벨 소리에 잠이 깼다. 발신자 제한 번호였다. 박민호 씨 되십니까? 네, 접니다. 누구시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어제 들었던 그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호 씨, 장혜원 의원입니다. 아니, 지금은 장혜원으로서 이야기하죠. 사고 소식 들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무척 안타까운 일이지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민호 씨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장 의원님, 당신도 남편을 잃었잖아요. 서로 힘든 상황인 거 압니다. 제가 뭘 도와드리면 되죠? 제 남편과 당신 부인의 외도 사실을 비밀로 해주실 수 있나요? 이기적인 부탁이라는 거 알지만 제 정치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미 벌어진 일을 바꿀 순 없지만 이 사실이 알려지면 제 삶은 파멸할 겁니다. 그럼 저더러 거짓말을 하라는 건가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언론에 발설하지 말아 달라는 겁니다. 기자들에게 전화가 갈 거예요. 제가 조용히 수습하겠지만 누군가는 이 일을 파헤치려 할 겁니다. 그건 우리 둘 모두에게 좋지 않은 일이에요. 장 의원님, 두 가지만 들어주신다면 저도 개인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뭐죠? 할 수 있는 거라면 하겠습니다. 사고에 대한 진실한 보고서를 원합니다. 윗선에서 숨기고 있는 부분까지요. 그리고 태우의 유전자 정보 사본도 필요합니다. 이유는 아시겠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례 마치는 대로 보내드리죠. 절 괴물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진실을 알아야겠습니다.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요. 알겠습니다. 원하는 정보를 드리죠. 약속 꼭 지켜주십시오. 전화를 끊고 커피를 내렸다. 이른 시간이지만 지연이에게 전화해 사고 소식을 알렸다. 그녀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바로 오겠다고 했다. 부모님께도 연락을 드렸다. 이제 가장 힘든 차례다. 장인어른께 전화를 걸었다. 사고 소식을 전하며 지수가 태우와 저녁을 먹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사고가 났다고 최대한 잘 설명해 드렸다. 아이들이 깼다. 아침을 차려주고 지연이가 도착하자 아이들을 거실로 불렀다. 은비야, 서연아, 용기를 내야 해. 엄마가 사고가 나서 이제 집에 못 오게 됐어.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렸다. 막내 도윤이도 누나들을 따라 울기 시작했다. 가슴이 찢어지는 광경이었다. 아이들을 한 명씩 안아주며 같이 울었다. 지연이는 도윤이를, 나는 딸들을 안고 달랬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고 지연이가 문을 열었다. 나영이였다. 소식 들었어. 정말 미안해. 나영이와 릴리도 울고 있었다. 둘째 서연이가 나영이에게 달려가 안겼다. 나영이는 바닥에 주앉아 아이를 다독였다. 릴리는 엄마 옆에 앉았다. 어떻게 알았어? 지연이가 연락해줬어. 아이들이 조금 진정되자 릴리가 아이들을 방으로 데리고 가같이 놀아주겠다고 했다. 정말 다행이었다. 아이들이 나가자마자 기자들에게 전화가 쏟아졌다. 질문 세례가 이어졌다. 나는 화가 나서 전화를 끊어버렸다. 지연이가 대신 전화를 받았다. 이보세요. 오빠는 방금 아내를 잃고 새 아이를 돌보고 있어요. 우린 유명인이 아니니 제발 사생활을 존중해 주세요.
태우 씨가 정치인이랑 결혼했든 말든 우린 관심 없어요. 그쪽에 가서 물어보세요. 뉴스를 틀어보니 속보가 나오고 있었다. 유명 정치인의 남편 정태우 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내용이었다. 동승했던 텍사스 출신의 이지수 씨는 사업 파트너였으며 장 의원은 두 사람이 비즈니스 미팅 후 돌아오는 길에 변을 당했다며 애도를 표했다는 보도였다. 왜 기자들이 들쑤시는지 알 것 같았다. 우리는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기로 했다. 전화가 계속 왔다. 나영이가 와주지 않았다면 아이들을 돌보며 이 소동을 감당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이웃과 친구들의 걱정 섞인 전화도 이어졌다. 그 와중에 변호사들이 전화를 걸어와 소송 대리를 맡기겠느냐고 물어댔다. 우리는 다 거절했다. 하루가 저물어갈 때쯤 전화가 줄었다. 나영이가 점심을 준비해 주었다. 이웃들이 가져다 준 음식들로 나영이가 차려냈다. 나는 그녀와 긴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다. 가족이 죽으면 사람들이 왜 음식을 가져오는지 알 것 같았다. 입맛은 없었지만 덕분에 끼니는 거르지 않았다. 초인종이 울려 이웃인 줄 알았더니 TV 리포터였다. 민호 씨, 인터뷰 좀 가능할까요? 뒤에는 카메라맨이 서 있었다. 당신들 제정신이야? 아내를 잃은 지 하루도 안 된 사람 집에 와서 뭐 하는 거야? 시청률 때문이야? 경찰차에 실려나가는 시신 사진이라도 찍어다 팔지 그래? 당신들 정말 역겨워. 진실을 알고 싶을 뿐입니다. 아니, 당신들은 자극적인 거짓말을 원하는 거잖아. 말해줄게. 아내랑 태우는 고등학교 동창이었어. 연인이었냐고? 16살 때 잠깐 만난 게 연인이야. 당신들 정말 병들었군. 우리 부부는 아이 셋 키우며 평범하게 살았어. 아내는 여행사 직원이었고 저 멀리 다른 지역에 사는 옛 연인이랑 바람 피울 시간이 어디 있겠어. 컨퍼런스 때문에 만난 거고 장 의원도 같이 저녁 먹기로 했었다고 했잖아. 저기 문 밖으로 내 아들 도윤이가 보여? 쟤한테 가서 말해봐. 내 엄마는 불륜이나 저지르다 죽은 나쁜 여자라고. 남의 남편 꼬셔서 도망가려다 벌 받은 거라고 말해보라고. 아이들 때문에 험한 말 안 하려고 참는 거야. 당신들 같은 사람들은 정말 벌 받아야 해. 당신들도 똑같이 당해보길 바래. 내 가족에 대해 한마디라도 거짓 보도하면 변호사 선임해서 끝까지 갈 거야.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집으로 돌아와 도윤이를 품에 안았다. 아이도 내 목을 꼭 끌어안았다. 지연이가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내가 진실을 다 말하지 않았다는 걸 그녀는 알았지만 기자들이 속아 넘어가길 바라는 눈치였다. 그 후로 상황은 잠잠해졌다. 지수가 훌륭한 엄마였다는 내용만 짧게 방송에 나갔다. 방송사도 소송 위험을 무릅쓰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장례 절차는 지연이와 나영이가 도맡아 해주었다. 입관 예배와 발인을 조용히 준비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찾아와 놀랐다. 나는 지연이와 함께 조문객을 맞았다. 나영이는 내 아이를 데리고 한편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한 번씩 다른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달랬다. 아이들은 울다 웃다 하며 엄마의 마지막 길을 지켰다. 관뚜껑을 닫기 전 우리 가족은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다. 모두가 슬픔과 혼란 속에 울었다. 지수는 더 멋진 삶을 살 수도 있었을 텐데 늘 헛된 꿈을 꿨던 것 같다. 나영이가 다니는 교회에서 조문객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해 주었다. 덕분에 지인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눌 수 있었다. 민정과 민수에게도 와줘서 고맙다고 인사했다. 민정에게 이번 일을 계기로 깨닫는 게 있길 바란다고 좋은 남편 옆에 있을 때 잘하라고 뼈있는 말을 던졌다. 그녀는 나를 안아주며 비밀을 지켜줘서 고맙다고 했다. 그녀가 지수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장례 후 지연이와 나영이가 지수의 유품 정리를 물었다. 나는 아무것도 건드리고 싶지 않으니 딸들에게 줄 만한 것들만 챙기라고 했다. 대부분은 나중에 아이들이 크면 주기로 했고 지금은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 수 있는 것들만 조금 나누어 주었다. 나영이가 지수의 옷들이 참 예쁘다고 했다. 사이즈가 비슷하니 네가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다 가지라고 했다. 그러자 나영이가 나를 쏘아보았다. 지연이가 웃음을 터뜨렸다.
오빠 진짜 센스 없다. 죽은 아내 옷을 옛 여자친구한테 주겠다고?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니, 난 그냥 아까워서 좋은 뜻으로. 여자들은 참 이해하기 어렵네. 지연이는 나영이를 보며 떨이 세일이라도 해서 팔아버리자고 농담했다. 그때 전화가 울렸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전화를 끊고 나는 여자들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공원에 잠시 다녀와 달라고 부탁했다. 중요한 손님이 오기로 해서 사생활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들이 나가자 초인종이 울렸다. 장혜원 의원과 수행기사였다.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사를 밖에 세워두고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외모에 조금 놀랐다. 50대 정도로 보였는데 아주 매력적인 여성이었다. 태우가 우리랑 동갑이니 연상인 줄은 알았지만 25살 차이나 날 줄은 몰랐다. 민호 씨, 마침 이 근처에 공무가 있어서 직접 들렀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들입니다. 그녀는 갈색 봉투를 건넸다. 비공식 사고 보고서와 태우의 유전자 정보가 들어있었다. 의원님, 커피 한잔 하시겠어요? 오늘은 그냥 혜원이라고 부르세요. 네, 커피 좋네요. 크림 좀 넣어주세요. 비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이 알려져 봤자 좋을 게 없으니까요. 혜원 씨, 전 당신 돈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일을 빨리 끝내고 우리 가족이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랄 뿐입니다. 민호 씨, 수많은 변호사가 전화할 거예요. 수십억을 받아낼 수 있다고 꼬드기겠죠. 하지만 소송은 몇 년씩 걸리고 그 과정에서 온갖 치부들이 드러날 겁니다. 보험사도 저도 그걸 원치 않아요. 합의안을 가져왔습니다. 이걸 수락하시면 소송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될 겁니다. 합의안이라니요? 보상금 말인가요? 아까 말했듯이 전 그냥 끝내고 싶습니다. 보험사에서 제안한 겁니다. 아이 한 명당 1억 원씩 신탁 자금으로 예치될 거예요. 아이들이 만 18세가 되면 지급되고 당신이 관리인이 됩니다. 만 25세까지는 당신 지도하에 사용하고 그 이후엔 아이들이 직접 관리하게 되죠. 왜 이렇게 큰 돈을 주는 거죠? 뭔가 과실이라도 있었나요? 아니요. 요즘 워낙 소송이 많으니까요. 그냥 깔끔하게 장부를 닫으려는 겁니다. 사고와 관련된 모든 의료비, 병원비, 구급차 비용 등도 전액 지급될 겁니다. 총 4억 원의 의료비 별도인 셈이죠. 전 아이가 넷입니다. 큰딸은 엄마랑 살지만 합의하려면 큰딸 몫도 있어야 합니다. 아, 몰랐네요. 네 아이 모두 충분히 보장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혜원 씨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태우랑은 어떻게 만났고 왜 그런 일을 알고도 묵인하신 거죠? 당신은 모든 걸 가졌고 태우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태우가 대학생일 때 만났어요. 젊고 매력적이었죠. 전 정치학 강의를 했고 우린 친구가 됐어요. 전 태우보다 25살 많아요. 처음엔 젊은 친구랑 인생을 가르치며 지내는 게 즐거웠죠. 트로피 와이프라는 말 들어보셨죠? 태우는 제 트로피 허즈번드였어요. 제 모든 정치 행사에 데리고 다닐 잘생긴 젊은 남자가 필요했죠. 처음엔 태우도 주목받는 걸 즐겼지만 모든 관심이 그가 아닌 저에게 쏠리자 불만을 품기 시작했어요. 여행사를 차려달라고 해서 제가 사줬고 제 명의로 되어 있죠. 그는 관련 교육을 받고 운영만 했어요. 왜 이혼하고 자기 사업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제 돈과 권력을 좋아했거든요. 그의 명의로 된 건 단 하나도 없어요. 사고 난 차조차 제 명의죠. 저를 떠나면 그는 빈털터리가 될 테니까요. 그런 삶에 익숙해진 거죠. 당신 아내와는 7년 전쯤 만났대요. 몇 년 뒤에 사실을 알고 최후 통첩을 했죠. 유부녀랑 만나는 거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여행업계에서 매장하겠다고요. 그 후론 멈춘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보네요. 그에겐 다른 여자들도 많았어요. 대부분 돈으로 해결하거나 겁줘서 쫓아냈죠. 당신 아내는 몇 년에 한 번씩만 만나서 제가 눈치채기 힘들었나 봐요. 보고서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직감이 오는데 단순 사고가 아니죠? 비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태우는 술을 마셨어요. 목격자 말로는 검은색 SUV가 태우의 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차가 중심을 잃고 회전했다고 하더군요.
그 후 언덕 아래로 굴러 나무를 들이받은 거죠. 공식 보고서엔 목격자가 멀리 있어서 확실치 않다고 처리될 겁니다. 혜원 씨, 당신이 그들을 죽인 건가요? 제가 직접 하진 않았죠. 저보다 높은 곳에 있는 힘들이 한 일일 수도 있고 저도 알고 싶지 않네요. 전 저만의 방식으로 태우를 사랑했어요. 그는 제 장난감이었고 그와 함께 있는 게 좋았거든요. 자, 민호 씨. 이게 우리의 마지막 만남이겠네요. 보고서엔 이름이 지워져 있으니 노출되더라도 안전할 겁니다.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하며 내일 보험 관계자가 방문할 겁니다. 협조 감사합니다. 장혜원이 떠난 후 봉투를 열었다. 보고서는 그녀의 말대로였다. 지수는 태우를 위해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한 셈이었다. 그녀가 잠자리에서 내게 보여준 기술들이 어디서 왔는지, 그때 누구를 생각했는지 이제 확실히 알게 되었다. 내가 아니었다. 다른 서류엔 태우의 유전자 정보가 가득했다. 장혜원은 약속을 지켰다. 그녀가 사고에 연루되었는지는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다. 나영이와 동생이 돌아왔을 때 손님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그녀들은 상원 의원이 직접 왔다는 말에 놀라워했다. 합의 내용과 상원 의원이 약속을 지켰다는 걸 설명했다. 그녀들은 보고서를 보고 싶어 했다. 정말 보고 싶어? 내용이 꽤 충격적일 텐데. 기분 안 좋아질 거야. 나영이가 나를 보았다. 민호야, 널 아끼는 마음으로 하는 말인데 그 호기심은 이제 접어둬. 평생 혼자 안고 가지 마. 누군가에겐 털어놔야 해. 힘들면 내가 들어줄게. 그녀가 다정하게 웃었다.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들려주자. 그녀들도 나만큼이나 슬퍼했다. 지수가 나와 통화한 뒤에 조금이라도 후회했기를 바랐다고 했다. 장혜원이 해준 이야기들도 전해주었다. 지연이가 말했다. 오빠, 정말 끔찍한 일이지만 어쩌면 언니의 죽음이 하늘의 뜻일지도 몰라. 일이 계속되었다면 나중에 아이들이 상처받고 더 엉망진창이 되었을 거야. 차라리 이렇게 끝난 게 다행일 수도 있어. 지연이는 늘 참 직설적이다. 그녀들이 떠난 후 책상에 앉아 보고서와 태우의 정보를 다시 살폈다. 나영이가 곁으로 다가와 앉았다. 그걸로 뭐 할 거야? 태우의 유전자 정보를 가리키며 물었다. 내일 병원에 가서 검사 받으려고. 릴리 때처럼. 우리 애들이 태우 자식인지 아닌지 확실히 알아야겠어. 하지마, 민호야. 너랑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하지마. 알아야겠어, 나영아. 왜? 지금 그게 왜 중요해? 태우도 죽었고 지수도 죽었어. 진실을 안다고 해서 좋아질 게 뭐가 있어? 만약 내 자식이 아니면 어쩔 건데? 애들 버릴 거야? 고아원에 보낼 거야? 아니면 평생 미워하며 키울 거야? 내 말 들어. 넌 이 아이들의 아빠야. 태어날 때부터 곁을 지켰고 기저귀 갈아주고 아플 때 밤새워 돌봐줬잖아. 아이들이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은 그놈이 아니라 너야. 의심이 내 개 마음과 사랑을 갉아먹게 두지 마. 제발 한 번 더 생각해줘. 아이들을 위해서 말이야. 알겠지? 생각해볼게. 내일 들러줘. 나영이가 내 입술에 살짝 뽀뽀했다. 기분이 묘했다. 그녀는 릴리를 데리고 집으로 갔다. 나는 밤새 고민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다. 다음 날 오후, 나는 나영이네 집으로 향했다. 아이들이 차에서 내려 그녀의 집으로 달려갔다. 릴리는 학교에 갔지만 나영이가 방에서 놀아도 된다고 허락했다. 은비도 학교에 가야 했지만 하루 더 쉬게 했다. 결정했어? 나영이가 물었다. 응. 아이들이 원해서 맥도날드에 점심 먹으러 가기로 약속했거든. 내가 웃으며 말했다. 검사 안 받기로 한 거야? 응. 내 말이 맞아. 걔들은 내 자식이고 영원히 그럴 거야. 더 이상의 진실은 필요 없어. 잘 생각했어. 나영이가 소파에 앉았고 나는 그녀의 무릎을 베고 누웠다. 장례 후 가장 평온한 순간이었다. 그녀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다. 당분간은 슬프겠지만 우리 천천히 연애도 하고 나중에 정식으로 프러포즈도 해줘. 그럼 내가 승낙하고 우리 동화처럼 행복하게 사는 거야. 그녀가 예쁘게 웃었다. 만약 당신이 나랑 결혼 안 해주면 어쩌지?
그럼 그냥 같이 살지 뭐. 널 한 번 잃어봤잖아. 두 번은 안 그래. 그리고 애들도 나 좋아하잖아. 잠자리는 어때? 당신 실력 좋아? 내가 웃음을 터뜨렸다. 여보, 당신이랑은 육체적인 것 이상일 거야. 사랑이 넘치고 환상적일 거라고 확신해. 나영이도 따라 웃었다. 그때 릴리가 학교에서 돌아왔다. 나영이가 내 무릎에 앉아 있는 걸 보고 미소 지었다. 얘들아, 얼른 나와봐. 볼 게 있어. 릴리가 동생들을 불렀다. 나영이는 피하지 않고 그대로 앉아 있었다. 도윤이가 꼴찌로 달려 나왔다. 아이들 모두 나영이를 보며 웃었다. 서연이가 먼저 입을 뗐다. 그럼 아줌마가 우리 엄마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하늘나라에 갔으니까. 나영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내 무릎에서 내려와 서연이를 꽉 안아주었다. 응, 예쁘나. 아줌마가 너희 엄마가 되어주고 싶어. 친엄마는 늘 네 마음속에 있을 거고 이 엄마가 널 잘 돌봐줄게. 도윤이도 안아달라고 보챘다. 은비가 내게 다가왔다. 아빠, 언제 결혼해요? 우리 이제 어디서 살아요? 은비야, 아빠가 아직 나영 이모한테 프러포즈도 안 했어. 그럼 지금 하세요, 아빠. 얼른요. 아이들이 합창하듯 외쳤다. 도윤이도 해라, 해라, 라며 거들었다. 나는 웃었고 나영이는 결국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무릎을 꿇었다. 나영아, 우리 아이들과 나 모두 너를 사랑해. 우리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주고 내 아내가 되어줄래? 반지는 나중에 예쁜 걸로 사줄게. 오늘 이렇게 될 줄 몰랐지만 지금보다 더 좋은 순간은 없을 것 같아.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이들이 외쳤다. 내라고 하세요, 엄마. 얼른요. 이미 애들이 엄마라고 부르는데 내가 더 고민할 게 있을까? 릴리 말대로 난 평생 이걸 기다려온 것 같아. 나영이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잠깐만요, 엄마. 릴리가 말했다. 엄마가 평생 이걸 기다렸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었잖아요. 아, 또 비밀 하나 들켰네. 릴리가 나를 보며 윙크했다. 나영이는 엄한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그래, 결심했어. 당신이랑 결혼할게, 박민호. 아이들이 환호하며 외쳤다. 뽀뽀해, 뽀뽀해. 나는 그녀에게 진하게 입을 맞추었다. 정말 행복했다. 얘들아, 결혼은 좀 나중에 할 거야. 준비할 게 많거든. 대신 우린 거의 매일 보게 될 거야. 나영이가 아이들에게 설명했다. 당장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주려는 그녀의 배려였다. 아이들이 다시 릴리의 방으로 놀러 가자 나는 나영이를 보며 웃었다. 첫 데이트 때부터 바로 진도 나가도 돼? 언제든지. 데이트도 필요 없어. 그녀가 전화기를 들더니 지연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왜? 지연이가 와서 애들 데리고 영화 보러 가기로 했어. 해피피트 보고 싶다길래. 지연아, 부탁해. 그녀는 내 질문에 눈을 찡긋하며 대답했다. 아이들을 잠시 내보내려는 수작이었다. 얘들아, 고모가 영화 보러 가자신다. 아이들이 신나서 날뛰었다. 아빠랑 엄마는 할 이야기가 좀 있어. 다녀올 동안 여기서 기다릴게. 고모 말 잘 듣고 알았지? 네, 엄마. 다녀올게요. 릴리가 웃으며 대답했다. 잠시 후 지연이가 도착했다. 서연이가 문 열자마자 자랑했다. 고모, 아빠랑 엄마 결혼한대요. 아빠가 프러포즈했어요. 둘이 뽀뽀도 엄청 진하게 했다고요. 지연이가 우리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축하해, 둘 다. 드디어 제자리를 찾았네. 그녀는 윙크를 날렸다. 애들 데리고 갈 테니 남은 일 잘 마무리해. 팝콘 먹고 피자까지 먹고 올 거니까 3시간은 걸릴 거야. 그 정도면 충분하지? 고모, 왜 웃어요? 은비가 묻자 지연이 남편 정수가 대답했다. 아, 그냥 펭귄들이 춤추는 게 기대돼서 그래. 얼른 가자. 지연이가 정수의 옆구리를 찌르며 밖으로 나갔다. 그들이 떠나자 나는 짐짓 모르는 척 물었다. 우리가 마무리할 일이 또 남았었나? 나영이가 내 손을 이끌고 안방으로 향했다. 나 이 순간을 11년이나 기다렸어. 날 마음껏 안아줘, 민호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3시간뿐이라는 거 잊지 말고. 여보, 첫 판은 3분이면 충분해. 우리는 서로를 꽉 껴안으며 크게 웃었다. 때로는 마음이 머리보다 먼저 답을 알고 있다. 사랑만